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재혁입니다. 방금 보고 또 인사하니까 참 그렇죠.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22년 1차 형사법 중에서 제가 자료는 형사법 전체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형법편 일단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이 이제 요 1번부터 27번까지 있고, 그리고 나중에 40번에 꼽혀 있어요. 40번에. 그러고 제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문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 촬영할 때는 좀 빨리 봐야 되잖아. 우다다다다다 본 다음에 형법 27번까지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얼른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올려놓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형소 오 40번에 형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야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전체 해설은 제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이제 그거 혹시나 필요하게 되면 확인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뭐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문제 이렇게 같이 나온 시험이 처음이었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지만 형법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그래서 뭐 어느 하나 좀 수월하게 정답 찍기가 좀 까다로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반면에 형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될 만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 일단 뭐 증거에서 뭐 전문 법칙이나 뭐 자변 배제 법칙 뭐 그런 거 안 나오면 낼 것도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거 나왔고, 이제 수사에서는 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검사랑 경찰이랑 이제 수사권 조정하는 거, 이제 그 규정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거 나오고, 이제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형법이 골치 아파. 형법이. 자, 1번부터 봅시다. 기억 법규범의 문헌 최소한의 명확성입니다.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형법 조항뿐만 아니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들 해석할 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도 저 뒤에 보면 처벌 규정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첫 시간에 우리 했었죠. 그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다 죄형법정주의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문법률주의라든가 유추해석 금지 원칙, 불소급 원칙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 소음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초심자 분들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논리는 그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위반되지도 않는다, 이제 요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리을, 요거 이제 최신 판례 나왔습니다. 최신 판례. 그래서 알 수 없는 경우로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 처분했다. 그러면 우리 횡령죄에서는 차고송금 받았을 때 함부로 쓰면 횡령죄다 공부했었죠. 근데 요 판례에서는 가상자산을 차고송금 받은 자가 함부로 썼더라도 그거를 횡령죄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거래하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 현금만큼 똑같은 정도의 법적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미음, 이것도 제가 나온다고 예상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문제 풀 때 기억하시냐면, 이거 실제로 법조항 따져보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뭐 한번 읽어는 보셔야겠지만 요거 문제 풀 때는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폭행치상죄는 과거처럼 처벌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특수폭행치상죄는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처벌한다. 요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1번. 그리고 제가 좀 이게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이 문제, 요 기출문제 우리가 검토하는 거니까 요거를 수준을 여러분들한테 맞추면은 요거 해설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4시간 하면은 여러분이 뭐 저야 뭐 떠들 수 있지만 저는 뭐 떠드는 기계니까 인격이 없어요 그냥 인권도 없고 죄송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나왔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시험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시험 본 분들 그거 위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탁탁탁탁 받아들이실 수 있고 그 정도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정도를 알아먹어야 내가 합격 언저리라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2번에 1번입니다. 국법에 규정된 형은 3년 이하 징역인데 신법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면은 신법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해진 건가?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한죄 먼저 비교해야 되거든요. 사징금 상정 벌구과몰이니까 징역형만 비교하는 거예요. 3년, 5년 중해진 거죠. 그러면 형법 1조 2항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판례 동기설 내용이죠.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이제 필요에 의해 법령이 개폐됐다. 이러면은 동기설에 따를 때 사실관계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법 위반의 위법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법 적용해서 처벌한다. 요 결론이죠. 그 다음에 3번 법원이 인정하는 공소사실, 범죄사실,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의 형중 절차, 경중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국법 인정하겠다. 그런데 국법이랑 신법이랑 적용했을 때 뭐 그런 형량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법원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이제 형소법 영역이긴 한데 사실 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게 있기 때문에 법원은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재판해 주는 거예요. 형사 재판에서도 그래요. 검사가 신청하면 그러면 심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의 경중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사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마냥 기다리면은 법원이 답답하잖아요. 검사가 이거 캐치 못하고 침 줄줄 흘리고 바보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검사한테 알려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소송 관계에 대해서 소송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몰라요? 전혀 몰라? 이런 거 성명권이라고 해요. 성명권. 그래서 해석해서 명확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인데 검사한테 이 공소장 변경 생각 없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거 공소장 변경 절차 필요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우리 형법 책에도 있긴 있어요. 이게 제 책에 있습니다. 없을 리가 있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에 관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이 조항 시행 이후의 행위만 엮어서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지 이 법 시행되기 전의 행위까지 요 포괄일죄에 갖다 엮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형벌 불소급 원칙 여기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기간 내 잘못된 상태 바로잡으라는 행정청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가 포인트예요. 그럼 이거는 진정부작위범입니다. 그런데 나와보시면 자, 살인죄와 같이 규정 형식으로 보아 자귀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했다. 이거면 부진정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가나 구별에 있어서 형식설에 의할 경우 이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다중불해산죄, 가의 경우에 해당된다. 제가 요거 진정부작위범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진정부작위범의 두 문자 군수의 퇴거를 위해 다중의 공수부대가 집합했다. 그러면은 나와라.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 집합명령 위반죄. 형법상 진정부작위범 요거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 암기 대상입니다. 시험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기죄에서 보호의무,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로 법에선 국한이 돼 있어요. 271조 1항에서. 그런데 일반적인 부진정 부작위범은 그 보호의무를 몇 조에서 찾는지 아세요? 몇 조? 18조. 18조 해석에 뭐 나오죠? 보호의무가 법계조선
들어는 보셨죠? 어딘가에서 어렴풋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호 의무는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선행행위상 이 됩니다. 여기 문제 있어요. 여기 남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앞에 와서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부진정 부작위범 고의에선 물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하다. 고의로 부작위범 될 수도 있고 과실의 부작위범도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살인죄 고의범이죠. 칼로 찔러 죽이면 자기살인죄예요. 그리고 내가 보호 의무가 있는 대상인데 그냥 방치해서 필요한 거를 해주지 않아서 죽게 만들면 부자기살인죄예요. 그리고 과실범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웠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에 의한 살인죄가 자기에 의한 과실치사죄가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주의 의무를 다해가지고 이걸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근데 거기에 내가 일부러 넣고 이제 일부러 고의 넣고 과실은 있다. 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과실에 의한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나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요구하는 거.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귀범에 대해서 형량을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그거를 부작위범에다 갖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귀범하고 부작위범하고 단순 비교해 보면 자귀범이 더 나쁘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사고 낸 것보다는 뭐 적극적으로 하다 사고 낸 게 더 나쁘잖아요. 우리 이게 명언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러니까 이게 부작위 범죄를 자귀범의 형량이랑 똑같이 처벌하려면 하나 더 검토하는 게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본 강의 때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선장은 요거 인정돼서 살인죄로 처벌됐어요. 세월호 선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다가 배 기울어진다라고 보고 받으니까 그냥 빤스 입고 혼자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자기가 침몰시킨 건 아니죠. 근데 필요한 조치를 안 한 게 살인죄로까지 인정이 됐다고요. 살인죄. 근데 다른 항해사들은 다른 범죄는 인정됐지만 부작위 살인죄까지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이론적인 문제도 이렇게 꽤 나왔습니다. 자, 4번입니다. 기억. 이것도 제가 엄청 강조한 판례 역시 나왔죠.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포인트가 여기라 그랬죠.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실범을 처벌하려면 원래 과실범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강의 때부터 했잖아요. 과실손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찰이 수사했다, 안 했다 그랬잖아요. 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걸 손괴죄에 적용한다면 과실손괴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손괴도 처벌하는 뜻이 명확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형법정주의 그 경계선에 잠깐 넘나드는 이제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자, 니은 형법 167조 1항의 일반 물건 방화죄. 자, 요거는 이제 공공의 위험 발생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요게 방화죄는 요렇게 되죠. 자, 현공타자.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여기까지 건조물이고 여기는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인데 이렇게 자른다 했죠. 그래서 여기는 추상적 위헌범이고 여기는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성 요건에 위험이 써 있는 거고 역시 이 위험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근데 추상적 위헌범은 구성 요건에 위험 안 써 있어요. 고의의 인식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 136조 1항 공지방. 자,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폭행 협박한다는 인식, 그리고 직무 집행 방해할 의사. 요것도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다루는 거죠. 자, 그 136조의 단순 공지방은 방해가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의의 인식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137조의 위계공지방 같은 경우에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이렇게 방해가 구성요건에 써 있어요. 그러면 고의의 인식 대상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자, 방조범 이중의 고의인데 쭉 가보시면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게 틀린 겁니다. 요것도 우리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것들 나오는 거예요. 형법에서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미필적 인식으로 좋게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죠. 어딘지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요? 공동정범의 공모유사. 그거는 미필적 고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미음입니다. 친족상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론적인 문제도 어제 많이 나왔어요.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보는 거죠. 보세요. 구성요건은 객관적, 외부적 상황, 주, 내부적 의사 둘 다 보죠. 위법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법성 보고 위법성 조각 사유 보면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 그 다음에 주관적 정당화 의사. 그래서 객관 주관 둘 다 보죠. 책임 같은 경우에 보세요. 책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객관적 사실만 봐요. 얘 뭐 인식했던 자신 불문하고 너 몇 살이야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법성 인식. 요거 같은 경우 요건 또 주관적 요소죠. 요건 객관적 요소인데. 뭐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제3자가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책임까지는 여기는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범죄의 성립 요건이고 이제 가벌 요건이죠. 가벌 요건은 처벌 조건하고 소추 조건으로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만 하면 돼요. 행위자가 이걸 인식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따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벌 요건은 주관적 인식 필요 없다. 요게 또 시험에 나왔네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갑의 청부를 받아들인 을은 A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쐈고 사망하기 위하여 나가가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구체적 구성요건적 차고 이제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시험 보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요거 먼저 풀면 안 됐어요. 학설 문제 나오면은 설레갖고 막 구축객방 객방 이거 막 하면 안 되고 이제 요거는 나중으로 미뤄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이때는 일단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제가 풀 때는 아예 그림을 그리게 트레이닝을 해드립니다. 그림을 그리게. 해서 자,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리고 여기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그리고 객체의 착오, 여기는 방법의 착오, 객체 착오, 방법의 착오, 이렇게 되고 여기는 구체적 부합설, 더워. 여기는 법정적 부합설, 여기는 추상적 부합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요거 제가 두 문자 알려드릴 테니까 아예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구추, 객방, 구법추, 발기. 아, 배고파. 점심을 안 먹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요. 제가 저기 연구소에 용역을 넣어본 결과 그냥 암기하라는 결론을 내려주더라고요. 자, 나사에다 물어봤어요. 옥스포드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는 발생사실, 고의 기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인식사실, 고의 미수. 발생사실, 과실.
기수, 상경. 제가 인미, 발과 이렇게 키워드 잡은 것도 잘 보세요. 고의범은 기수, 미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기, 미 이렇게 잡았는데 과실범은 기수만 처벌하고 미수는 아예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과 이렇게 잡았죠. 발기, 인미, 발과, 상경. 그 다음에 이 법정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추상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똑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중기가 요걸 해야 되는데 경죄, 인식, 중죄, 실현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경죄, 기잖아요. 고의, 기수, 그리고 중죄, 과실, 기수, 상경. 아이고 배고파라. 여러분들 힘드시죠? 왜 이걸 이 시간에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불만을 아주 조장하는 중죄, 고의, 미수, 그리고 경죄, 기수니까 고의, 그치, 고의, 기수, 상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을 시간상 조금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참작해서 최대한 힘을 내세요. 얘네들은 인식사실하고 인식범죄하고 발생범죄하고 얘네들은 구성요건이 같을 때, 그리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이 다를 때. 자, 이제 잘 따라가 보세요.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에 따른다 그러면은 을 인식은 A 죽일라 그랬죠. A 살인죄. 근데 을 발생은 B 살인죄죠. 둘 다 살인죄로 구성요건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객체의 착오예요. 그러면은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면 발기가 되겠죠. 을에게는 발생 사실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을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C 소유의 자전거가 손괴됐다. 그러면 인식 사실은 살인죄죠. 발생 사실 손괴죄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그러면 인미발과 상경이에요. 자, 여기선 인식 사실, 살인 미수, 그리고 발생 사실, 과실 손괴인데요. 여기서는 이게 요 지문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형법에 과실 손괴 없다 그랬잖아요. 첫날부터 제가 이거 왜 강조했겠어요?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제가 이거 출제될 거 알고 몇 년 전에 자동차 때려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과실재물 손괴죄로 처벌된다 그러면 애초에 틀린 말이에요. 이거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갑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본다. 이건 교사범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교사범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 요거 생각하면 돼요. 갑에게는 B 살인 기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발생 사실 고의 기수니까. 그리고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갑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면서 법정적 부합설을 따른다. 그러면 역시 발기예요. 발기. 그래서 갑은 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니까 4번이 맞는 거겠죠. 자, 6번입니다. 요거는 갑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 안가풍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위층에 살던 A, 빗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 피운 결과 연탄가스 중독돼서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원래 형법 사례가 이래요. 형법 사례가 도대체 말이 안 될 것 같은 사례지만 이제 왜 이러냐면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규율할 수 있는 법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의 행동만 보세요. 갑은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손괴가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손괴 행위했고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유리창에 돌 던진다는 인식도 있었죠. 근데 이제 위법성 단계로 가면은 일단 위법성이 추정이 되죠. 추정. 근데 요거를 확정 단계로 가려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뭘까요? 긴급 피난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침해자한테 가해를 가하는 거. 요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긴급 피난은 범위가 뭐 조금 넓어요. 그래서 그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 위난은 법익 침해 상태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기를 위한 긴급 피난은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제가 한번 긴급 피난 할 뻔했거든요. 그때 태풍이 왔어요. 근데 또 수업하라고 하대. 야, 똑같네. 인권이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나왔죠. 그런데 와, 비가 옆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산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젖었어. 다 젖었어. 거기다가 이제 비가 왕창 오니까 옆에 차가 쫙 지나가면서 요 경남공고 앞에 이제 거기 물 쫙 튀니까 쫙 맞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다 젖었어요. 반까지 다 젖었어.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했죠. 어떡하지? 가야 되나? 위화도 회군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막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왔어요. 뭐 인권도 없는데 뭐.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촉촉하게 수업했습니다 그때. 하여튼간 이제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남의 집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갔다. 그래서 비를 피했다. 그럼 그런 게 긴급 피난 상황이에요. 비가 오는 게 나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아니잖아요. 부당한 침해는 최소한 뭐 인간의 침해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막 날아갈 것 같으면은 나에 대한 법익 침해, 위험 상태라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에 대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딴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다?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근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위층에 있는 사람이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죽을 상황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난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창문에다 돌을 던져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위법성 조각에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의사를 볼 때,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유리창을 이 사람 유리창을 깨뜨려가지고 공기를 유입시켜주는 거는 객관적 외부적으로 보면은 정당한 상황이긴 한데, 내 행위자가 내부적으로 나는 저 사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깨뜨린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면 온전한 긴급 피난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요건 있는데 요거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긴급 피난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 그래서 이거를 우연 땡땡이라고 불러요. 우연 방위. 여기서 우연 피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빌드업 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 결한 경우의 효과, 그걸로 딱딱 푸는 학설 문제예요. 자, 그래서 문제 세 번째 보시면 이 사례에서 갑이 무죄라는 견해에 대한 설명. 여기에 학설 대립은 세 가지가 있죠. 결과반가치론에서 주장되는 무죄설, 그 다음에 행위반가치론에서 주장되는 기수범설, 그리고 현대 합일적 범죄 체계에서 주장되는 불능미수설. 근데 요거는 이제 무죄라는 견해, 결과반가치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범죄 성립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요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기수범 처벌의 감경 가능성으로만 고려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수범의 불법을 조각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꽤 학설 여러분이 공부 제대로 했으면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뭔 얘기인지. 근데 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제 하죠. 형법이 진짜 어려워요. 형법이. 자, 그래서 3번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존재한다. 이거 존재하면 위법성 조각되니까. 그리고 4번 주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하죠. 왜냐하면 이 결과반가치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아예 고려를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어떤 규정 설명한 것이다. 바로 가보시면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 초법규적이란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외의 거를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 명문화해 놨다. 그거 다시 법에 정해놨다 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포인트는 사회상규예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사회상규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정당 행위죠. 정당행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당행위 적용돼서 위법성 조각된 걸 묻는 문제인데 실제 문제 풀어보면은 위법성 조각 되냐 안 되냐 요것만으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더 크게 보면은 유죄냐 무죄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판례 잘 보셔야겠죠. 자, 넘어갑시다. 세부적인 거는 읽어보시면 되니까. 자, 8번. 범죄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좀 또 특이하게 요 책임 요소 중에서도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물어봤어요. 1번은 강요된 행위 판례 물어보는 거고 2번은 위법성 인식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책임 능력 중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물어봤고 4번은 다시 위법성 인식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 같은 거는 뭐 여기 이제는 이제 정답 지문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 일으켰다. 술 먹을 때 교통사고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거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에 의한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상죄 이제 요게 인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 틀린 지문이고요. 넘어가 봅시다. 이제 9번. 자, 기억. 이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이제 이론을 봐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데 미수범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도 미수범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결정적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행위가 있고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이 결과를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책임, 미수 책임만 지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니은 강도치상죄나 강도상해죄나 둘 다 뒤에 범죄 기수미수로 전체 범죄 기수미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발생했으면은 뭐 강도상해 기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요거는 이제 맨 끝에 보시면 대법원은 예비죄의 종범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비죄 종범은. 이게 우리가 이제 방조범에서 뭘 배우냐면 방조범이, 종범이 이중의 고의로 방조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있어야 방조범 처벌할 수 있냐. 정범이 실행 착수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비의 방조라는 거는 정범이 실행 착수 안 한 예비 단계에 머물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풀 수 있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은 최신 판례였습니다. 21년 최신 판례. 그래서 요것도 제가 최신 판례 강의할 때 그 자료에다 넣어드린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음. 요거는 기도된 교사 법조항입니다. 그대로 출제됐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10번입니다. 동시범. 동시범은 독립행위 경합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했다. 이것 때문에 동시범이란 용어가 안 좋은 거예요. 동시범인데 이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가? 남자인데 여자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하면 남자라고 부르면 안 되죠. 사람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독립행위 경합한 경우 뭐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형법 263조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19조가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 이것도 법조항 그대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 형법 263조의 동시범. 요거는 우리가 수업할 때 제가 법조항에다 필기해 드리는 게 있죠. 자, 그 상해, 폭행치사, 그리고 상해치사, 폭행치사까지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살인 안 되고 강간치상 안 된다. 요거 책 봐봐요. 거기 본인이 적어놨을걸? 보면은 이거 어떤 새끼가 적어놨지? 네가요. 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자, 독립행위 경합범이라는 거는 수인의 범죄자가 서로 공모 없이 동일한 객체의 범죄를 범했을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 있으면 독립행위 경합범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첫째 줄만 읽어보시면 공모 있어요, 없어요? 둘이 의사연락. 보이죠? 연락받고 그럼 이거 공동정범 가는 거지. 이거 동시범 독립행위 경합범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이 사자 스타일로 안 하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했으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나름 좀 신경 써서 낸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리고 11번입니다. 자, 1번 공모 공동정범.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이제 범행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 관계에서 빼주지 않는다. 라는 거. 이것도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하는 거고요. 2번, 3번 한번 봅시다. 3번이 좀 어려웠는데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갑이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례. 요것도 이제 이론 관련한 문제인데 공범 종속 형식, 제한 종속 형식 여기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요번에 파이널이랑 이렇게 정리해 드릴 때는 요 학설 문제 많이 나올 거 대비해서 요쪽 공범에서도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학설 문제는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물론 뭐 예전에 아예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준비는 제대로 하고 가야 되죠. 지금 좀 적게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수준이지 뭐 준비는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지금 요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주행위자라고 합시다. 주행위자가 이제 뭐 A라고 해봐요. 근데 A가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되고 위법성 인정되는데 책임에서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돼 가지고 책임이 조각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 갑이 얘한테 이제 범죄를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갑은 첫 번째로 간접정범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얘가 처벌되지 않는 자, 책임 무능력으로 무죄 나오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 교사범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 제한 종속 형식에 따르면은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만 있으면 거기에 종속해서 구성요건 위법성 땡겨와서 자기가 불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제한 종속 형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뭘 먼저 검토하느냐 묻는 거니까 지문 꽤 어려운 거 묻는 겁니다. 이때는 간접정범 먼저 검토해야 돼요. 여기선 요 단어를 알아두세요. 정범 개념의 우위성. 이것 때문에 정범 먼저 검토해보고 정범 안 되면 교사범 검토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12번에서는 이제 정답 지문 3번 한번 봅시다. 종범은 정범 요거 한번 앞에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종범, 정범이 실행 착수했을 때만 종속해서 종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범이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판례 그대로니까 보시고 자 이제 13번입니다.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
1번 봅시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 협박해서 카드 갈취했어요. 그러면은 공갈죄 하나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포괄일죄. 이것도 마침 조금 아까 했었네요. 그런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 요건 죄수 문제니까 요거는 뭐 판례 보시면 되는 거고 3번은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관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업무방해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됐다. 그럼 흡수되냐 안 되냐. 폭행죄가 흡수되냐 안 되냐 문제예요. 근데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이 뭔지 기억하세요? 허계력 이거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그러니까 폭행은 업무방해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딱 흡수돼 아니야 잠깐만. 그래서 요거는 흡수되지 않는다. 제가 말이 꼬였어요. 흡수되지 않는다. 이제 그거예요. 만약에 위계 위력 정도면 뭐 별도로 범죄 성립하지도 않겠지만 자 14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번은 요거 잘 안 나오던 거지만 그 5.2kg 태아 사건에서 보면은 요 태아를 엄마 뱃속에서 죽게 한 행위가 엄마 신체에 대한 상해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잖아요. 왜? 태아는 별개의 생명체니까. 그거 나왔고요. 2번 폭행죄인데 문 때려 부순 거예요. 그럼 문 안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긴 했겠죠. 근데 이거는 직접 폭행이 아닌 거죠. 신체에 직접 할 때만 폭행죄 폭행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폭행죄 아니니까 틀린 거고요. 3번 뭐 요거는 이제 그 판례 문제니까 보시면 되고요. 4번 보세요. 자, 상습으로 폭행도 하고 존속 폭행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앞부분에서 한 거 기억해야 돼요. 상습범의 재료가 되는 범죄를 여러 개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뭘 골라요? 가장 중한 죄의 상습범 1죄. 그렇게 포괄일죄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자, 15번입니다. 1번은 준강강 불능미수 사건. 이거는 뭐 이제 19년에 나온 판례인데 뭐 계속 A급이에요. 계속 A급. 그래가지고 이거 틀렸으면 그냥 이건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죠.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용할 의사로 가늠했는데 근데 실제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준강간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장애미수는 틀렸고요. 그런 다음에 2번도 제가 기본 강의 때 언급한 거 생각해 보세요. 성범죄는 헌법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할 자유랑 안 할 자유를 다 보호해요. 그런데 형법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이런 거는 안 할 자유를 보호해요. 저 남자랑 저 여자랑 안 할 자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있죠. 그 다음에 3번, 4번 뭐 이건 어렵지 않은 판례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16번입니다. 1번 위계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줘라. 그리고 성인의 입장에서 재단하지 마라 라는 거. 이게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 판례 변경되면서 멘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그거 있죠. 이제 남자가 여중생이랑 랜덤 채팅하면서 자기는 성인 24살인가 그랬는데 자기가 17살 고등학생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그리고 여자한테 또 속여가지고 지금 우리 선배가 어떤 여자가 나를 스토킹하는데 그 스토킹을 내가 벗어나려면 네가 우리 선배랑 성관계해야 된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남자랑 성관계 해줘. 근데 그 선배는 누구예요? 현실의 자기죠. 그래가지고 뭐시 말도 안 되는 뭐 이러지만 유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가 나왔고요. 2번도 보세요. 눈으로 쭉 보시면은 강제추행은 유형이 두 가지죠. 폭협해서 추행하는 거랑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 근데 이 두 번째 경우에는 폭행의 강도는 문제 삼지 않죠. 그냥 그 유형력 행사가 추행에 해당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폭행으로 추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폭행 협박의 정도는 제한이 돼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반항 억압, 반항 현저 곤란, 반항 곤란. 곤란이죠. 곤란까지만 하면 된다.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4번은 요거는 최신 판례인데요. 요건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17번입니다. 기억. 인터넷 댓글 모욕을 당한 피해자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에 사정 종합해 보더라도 그 아이디 가진 사람이 동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요게 사실 이게 헌재 판례였어요. 헌재 판례. 그러니까 형법 여기 뭐 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이제 헌재 판례 요번에 몇 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했죠. 제가 명예훼손죄 설명드릴 때 닉네임, 저 닉네임 뭐예요? 밤의 악마. 그래가지고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언제 특정된다 그랬어? 정모하면 그래. 이건 정모 안 했잖아. 보았느냐? 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공부 하나하나 들은 거 잘 흡수해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니은 디귿 좀 어려운 것만 봅시다. 여기서 니은이랑 디귿은 판례 그대로인데 여기 디귿이 X거든요. 이게 그 모욕죄 같은 경우에 첫째 줄 끝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공연히 적시하면 기수예요. 그게 전파돼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한 거는 그거는 불문합니다. 추상적 위헌범은 기수 시기가 앞당겨진다. 이 타이밍에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미음은 최신 판례였거든요. 아야 미음은 이거 최신 판례 아니구나. 잘못 봤어요. 여기 보세요. 미음도 우리가 다 수업 때 했던 거예요. 정보통신망 이용한 명예훼손이면은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죠. 명예훼손 글 올리는 거. 그러면은 이 글을 올릴 때 기수가 된다고요. 등록을 하면 기수가 돼요. 기본서에 요거 기억해 보세요.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훼손된 때라고 입법이 되어서 침해범인 것처럼 입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때 기수예요. 그럼 여기선 적시한 때가 언제예요? 글 쓰고 인터넷 저장 버튼 누른 때, 그때겠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18번. 자, 여기서는 뭐 1번은 우선 볼만한 게 이제 2번, 3번, 4번이 다 최신 판례, 주거 침입죄 관련한 최신 판례였어요. 역시 우리는 뭐 최신 판례 할 때 제가 다 다뤄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최신 판례 거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자료도 이렇게 다 뒤에다 실어놨으니까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정답이 3번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인목을 절취하기 위해서 캐낸 때 기수잖아요. 인목 뭔지 책 자꾸 보다 보면 이 인목이 뭔지도 기억이 나요. 세 글자예요. 영. 그래, 기억한 사람 있잖아, 영산홍. 그래서 제가 뭐 진달래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 조금만 남으니까 땅에서 캐내서 집어들면 기수다. 절도죄는 조그만 거는 집어들면 기수, 좀 큰 거는 뭐 차에다 싣고 시동 걸면 이제 그때 기수. 이제 이렇게 봤죠. 나머지는 다 판례 그대로니까 어렵지 않고요. 자, 20번입니다. 여기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키워드가 대물변제 예약이에요. 대물변제 예약은 배임죄 유죄에서 무죄로 이제 2014년에 바뀌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좀 요번에는 이제 또 분석을 좀 해보면은 요 배임죄에서 판례 변경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쪽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면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그거 반드시 나올 거다. 그 배임죄 판례 변경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에서 배임죄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이제 그 내용을 잘 습득하시면은 대법원이 이제 이 원래 배임죄의 규율 영역인 업무 관련한 배신 뿐만 아니라 재산 거래 관련한 배신에도 배임죄 갖다 적용하려고 막 하다가 이제 적용하다가 이제는 다시 발을 좀 빼고 있다라는 거.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면 다음 시험에서도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뻔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
리을은 기존 판례니까 이런 건 보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미음입니다. 요게 나름 이제 리을 미음이 나름 최신 판례인데 19년도인데 근데 리을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미음 보시면 치매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 담당 공무원 기망하여 권력작용,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부가권자의 직접적 권력작용, 사기죄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행위자가 공무원을 기망해가지고 그 분담금을 면제받은 거예요. 분담금을.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상대로 기망을 해서 내가 뭐 돈을 받아내거나 낼 돈을 면했을 때 그때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한 것 중에서 면세유 사건 있죠. 기망으로 면세유 받은 거. 그거는 국가에 대한 사기죄가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세금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저런 뭐 세금 탈루에 관한 범죄는 성립될 수 있어도 재산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외에 뭐 국가에 대한 뭐 공공 정책 자금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지위인데 신청해서 받아냈다. 그럼 또 사기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공무원 기망에서 분담금 납부를 면제받았는데 이것도 세금 납부 면제받은 거랑 똑같이 이거 사기죄로 규율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여기서는 1번 쉽고, 2번 쉽고, 2번 한번 봅시다. 자, 형법 330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331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 침입은 절도죄 구성 요건이 아니므로 절도 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며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요거는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판례였어요. 실체적 경합관계. 나머지는 뭐 판례 그대로 출제된 거니까 보면 되고요. 일단 22번입니다. 자, 비트코인. 그래서 요것도 이제 21년 판례인데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성매매 같은 거 중개하고 이제 뭐 음란물 같은 거 판매하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 돈을 현금을 안 받고 비트코인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 안 걸리려고. 근데 이제 뭐 그러다 이제 걸려서 이제 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검찰에서는 요 비트코인도 요 재물이니까 몰수해야 된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몰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급심에서 비트코인은 몰수하면 안 된다라고 봤어요. 왜? 이거 화폐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체포당해서 들어갈 때는 그 비트코인이 한 2억 3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판결이 나올 때 이 비트코인의 그때 당시 가격이 60억 정도 했어요. 와, 그러니까 빵 안에서 이거 설레서 잠이나 자겠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나가기만 하면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판례 이제 냈어요. 야, 몰수해라. 몰수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좋다 말았죠. 근데 요것도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은 사기죄 객체 중에서도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다 이렇게 본 사건입니다. 현실이 변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례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강도죄 재산상 이익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잖아요. 이거 그 삐기주점 사건에서 협박해서 카드 받아서 긁어서 매출전표까지 받았는데 저기 BC카드에서 돈은 못 받은 그 사안이죠. 기수식이 넓혔다 그런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시고요. 23번에 1번. 자,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문서, 공문서,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했다. 요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요거는 역시 나올 만한 거 나왔죠. 부정행사죄에서 일단 자, 사용 권한
그리고 그 용도, 그리고 죄 해가지고 권한 없는 자가, 아니, 권한 있는 자가 용도 외로 사용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죄, 아니, 왜 이래, 나. 용도 내로 사용했다. 그러면 죄가 안 되겠고요. 권한 있는 자가 용도 외로 사용했다. 그러면 요거는 되게 나빠 보이잖아요. 권한도 없는 놈이 용도 외로 막 사용했으니까 부정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고 봤어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부정행사죄 판례 중에서 그거 있죠. 이제 그 신분증 주워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제기한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엄마인데요 하면서 휴대폰 가입하고 이렇게 한 거, 그거 부정행사 아니다 라고 한 판례. 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또 역시 판례 문제인데 3번이 나름 최신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번 훑어봐 두시고요. 자, 24번입니다. 요것도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24번이. 그래가지고 자, 1번 형법의 경우 사문서의 경우 그러니까 유형 위조가 위조 변조예요. 그리고 무형 위조는 허위 작성.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문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조 변조 처벌하고, 그리고 허위 작성은 전부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문서 중에서 뭐만? 진단서 등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 진단서 작성했다. 그러면 이때는 허공장만 인정한다. 그런 게 판례죠. 그 다음에 자, 24번에 이제 3번입니다. 요게 이제 사전자 기록죄. 요거 잘 안 나오던 판례 냈는데, 이제, 자,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 작성을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요 앞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형법 223조에서 정하는 사전자 기록 위작죄, 위작에다가 체크 딱 해보세요. 이거 쉽게 기억하는 법 말씀드릴게요. 위작은 위조, 허위 작성 합쳐놓은 말이에요. 위조 또는 허위 작성. 그리고 이 범죄에서 위작, 변작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변작은 변조랑 허위 작성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우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자,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종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허위 작성 일반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진단서 등의 허위 작성만 처벌한다고요. 그런데 요 전자기록에서는 진단서 등만 허위 작성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전자 기록 전반에 대해서 허위 작성을 처벌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의미 있는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4번. 자, 갑회사 대표이사 갑이 B회사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가 문서죄 설명드릴 때 이거 했었죠. 포괄적 위임 안 되는 거. 첫 번째 공무원, 두 번째 대표이사, 세 번째로 현저한 권한 일탈. 그래서 대표이사 포괄적 위임이니까 요거 위임 무효예요. 그래서 두 회사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 영수증 세금 계산서 작성한 사안에서 갑은 A회사 대표니까 문제 없는데 B회사 명의 부분은 을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 개별적 위임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포괄적 위임으로 무효고. 그래서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근데 A회사 명의 부분은 자기가 현재 유효한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자기 명의를 쓰든 종전 대표이사 명의를 쓰든 이거는 위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인데요. 1번 자,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인데 여기에 객체가 되는 문서는 허위 신고가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문서여야 돼요. 그래서 자, 재판에서
화해조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화해한 내용을 문서에 쓰면은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문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건 가능한데, 조정조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인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조율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허위신고해도 그대로 기재되는 문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크게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6번입니다. 기억, 이것도 제가 강조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자기 자신 무고하기로 제3자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했다. 무고죄 공동정범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무고는 무죄예요. 근데 딴 사람이 나를 허위신고를 했다, 나를 무고했다. 그럼 그 딴 사람 처벌되는 거죠. 근데 내가 딴 사람을 교사 방조해서 허위신고하게 했다. 그럼 그 딴 사람이 무고죄 정범, 나는 무고죄 교사 방조범이에요. 근데 내가 딴 사람이랑 공동정범으로 엮여서 공모해서 딴 사람이 허위신고했으면 이때는 한 몸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수사기관이에요. 근데 자, 갑이 여기 있고요. 을이 이렇게 갑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합니다. 근데 자, 첫 번째 케이스 봅시다. 갑 의사에 반한다. 그러면 얘는 무고죄 되겠죠. 얘는 피해자니까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 의사에 합치한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승낙무고라 그래요. 승낙무고. 그래도 얘는 무고죄 성립하지 않고 얘만 무고죄 성립합니다. 승낙받아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 침해하는 거라서 당사자가 승낙한다고 무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로 자, 갑이 얘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 그러면은 을은 무고죄 성립하고 갑은 무고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됩니다. 근데 네 번째로 갑이 아예 공모를 해버렸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갑이랑 을이랑 공모했다는 건 얘네 한 몸뚱아리가 됐다는 거야. 한 몸뚱아리.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허위신고한 거죠. 이거는 무고죄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자기 무고에 해당돼 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승낙무고고. 그래서 요 그림 보면은 무고죄의 핵심 쟁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요건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무고죄에서 요거 나머지는 판례로 다 나온 거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7번 봅시다. 자, 1번이 정답이었죠. 요 마지막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범인 도피죄.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타인은 공범도 포함한다. 근데 공범 중 1인이 범행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 허위로 진술했어요. 이건 처벌 안 해요. 이거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서 설사 그 자기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게 공범을 도피하는 결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범인 도피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좀 쉬운 문제였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28번은 뭐 수사기관 강제처분 이거 나오니까 형소 문제고 마지막에 40번 가봅시다. 자, 마지막이에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요 문제는 이제 나름 사례 문제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냥 판례 하나 가지고 판례 안에 있는 쟁점 이렇게 잘라서 물어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난이도를 좀 높여서 이제 판례 여러 개를 몇 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한 세트 만든 거예요. 근데 뭐 아직도 엄청 어려운 사례 문제 수준은 아닙니다. 자, 우선 기억. 요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냐 아니냐, 이건 공무집행방해죄 문제거든요. 지금 공무집행방해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했을 때 공집방이 성립하려면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돼요. 근데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건 너무 경미해요, 사안이. 그리고 지금 주변 이 사람 뭐 신분증도 제시했으니까 도주 우려도 낮다라고 보고, 그래가지고 일단 법원이 모욕죄 현행범 체포한 거 잘못됐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꽤 구체적으로 물어본 건데, 요게 요렇게 됩니다. 자, 공무원이 이렇게 불법한 체포를 해요. 그래서 국민이 그에 대항해서 이렇게 폭행을 가해서 공무원한테 상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공집방 부분 보세요. 공집방. 첫 번째 문제. 자, 구성요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돼요.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없어요. 왜냐하면은 직무집행이 불법한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불법 체포니까. 그래서 공집방은 그냥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해 부분인데, 자, 구성요건에서 상해죄는 인정이 돼요. 근데 위법성 단계에서 요거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돼도 위법성이 조각돼 버려요. 그래서 불법 체포 만나면 아싸 하고 때려도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근데 니은 보세요. 뭐가 틀린지 보이세요? 공집방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묘하게 잘 물어봤죠. 그러니까 꽤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디귿. 만약에 갑에게 공집방 인정된다면 두 개 공집방이 성립되며 각 공집방은 상상적 경합이다. 이거는 통설은 죄수를 방해된 공무의 수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이서 갔더라도 하나의 공무가 방해된 거죠. 근데 판례는 공무원 머릿수대로 세요. 그러니까 두 개 공집방이고 행위 겹치니까 상경 맞고요. 그런 다음에 리을입니다. 만약 P1, P2 불신 검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다. 요거는 다른 판례 끼워놓은 거예요. 근데 재반 사정 고려해서 원투가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라고 하면 설사 신분증 제시 안 했더라도 그 정도로 요런 직무집행 행위를 전체 다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이것도 이제 공집방 기본 강의 때 다루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판례들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쉽지 않은 이제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착실히 풀면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